푸틴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는 순간 이 사안은 외교적, 제스처의 영역을 벗어나 구조적 압박의 신호로 성격이 규정된다.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공개적으로 말한 사례는 2023년 말 이후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고, 이전 2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의도적으로 한국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외교적 무관심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러시아가 선택한 계산된 침묵이었다. 북한의 군사 파병을 받아 전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거론하는 행위는 동로 관계에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직접 나서 과거의 실용적 파트너십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러시아 외교의 기존 균형점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발언은 우호의 표현이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나온 압박 신호에 가깝다. 특히 러시아가 한국을 언급하지 않던 기간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가장 노골화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메시지는 북한을 의식하면서도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부 판단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이 테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전쟁 수행을 위해 북한의 군사적, 인적, 자원을 의존해왔다. 이 이중 조건 속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정치적으로는 제재국이면서 경제,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을 외교적 담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것은 일종의 위험 관리였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그 위험 관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외교가에서 이번 발언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 변화는 러시아가 설정해왔던 전제 조건을 무너뜨렸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국을 반중 노선에 기울어진 국가로 분류해왔고, 중국과 구조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국가라는 인식 속에서 한국을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과거의 긴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중국 방문, 정상 간 공개적 친밀 제스처는 상징적 장면을 넘어 외교적 신호로 작용했다. 이 변화는 러시아 입장에서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밀착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일본과도 큰 충돌 없이 관리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러시아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한국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고, 러시아는 그 틈에서 상대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구도는 정반대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정리하며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있고, 러시아는 오히려 외교적 공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전쟁의 부담이 겹친다.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통해 전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내부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약속된 금전적 보상의 20%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러시아는 자국의 재정 압박을 이유로 지급을 지속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급 지연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이미 외부 약속을 이행할 여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군사기술 이전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 기대했던 수준의 첨단 기술 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한적인 하위급 무기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동로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혈맹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균형한 거래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정황. 김정은이 직접 내부 결속을 위해 선전 활동에 나섰다는 보도는 이러한 불균형이 내부 정치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은 부담스러운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의 요구를 무제한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국가 재정은 군사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고, 경제 전반은 제재와 투자 이탈로 피폐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만이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투자 환경은 러시아 경제를 더욱 단선적인 구조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가장 경계해온 종속의 형태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다시 부각된다. 한국은 제재에 동참했지만 동시에 특정 진영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은 외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면서도
일본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군사적 패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국가라는 점은 러시아가 보기에도 이례적이다. 러시아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불편한 국가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변수다. 푸틴의 발언은 이 불편한 계산의 결과물이다. 북한을 통해 전장을 버텼지만 그 대가로 외교적, 자율성과 경제적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는 러시아. 중국에 더 깊이 기대면 기댈수록 회복 이후의 협상력은 약화되고, 그렇다고 서방으로 단숨에 방향을 틀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러시아가 아직 계산해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몇 안 되는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쪽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이미 구조적 비대칭이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겉으로는 전쟁을 매개로 급속히 밀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는 동맹이라기보다 상호 소모에 가까운 거래 관계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병력과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고, 북한은 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급원이 되었다.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은 러시아 전선 유지에 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했지만 이 선택은 러시아가 감당해야 할 장기적 비용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보상의 영역이다. 복수의 미국 및 북한 관련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약속받은 금전적 대가의 20%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나 행정적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치다.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제공한 것은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 인력과 정치적 부담까지 포함된 고위험 자산이었고, 그 대가로 기대한 것은 현금과 실질적 기술 이전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의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전시 경제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는 지점이다. 러시아는 이미 군사비 지출로 인해 국가 재정 전반이 압박받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 이탈, 서방 제재로 인한 금융, 제약, 에너지 수출 구조의 왜곡이 겹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점점 더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자산을 먼저 끌어다 쓰고 보상은 뒤로 미루는 형태의 비대칭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 이전 문제 역시 북러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다. 북한은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기대해왔지만 실제로 전달된 것은 하위급 무기, 체계에 한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기는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기대했던 전략적 도약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북한 입장에서 이는 혈맹이라는 표현과 실제 거래, 조건 사이의 간극을 체감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만은 북한 내부에서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전쟁 파병과 지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체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민심을 다잡기 위한 선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황은 우연이 아니다.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돌며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북러 관계가 내부 정치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얻으려 했던 외부적 안정이 오히려 내부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역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당장의 전쟁 수행에는 유용한 파트너이지만 전후 복구와 경제 회복 국면에서는 거의 기여할 수 없는 존재다. 북한은 자본도, 기술도, 국제금융 접근성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러시아는 북한과의 밀착으로 인해 추가적인 외교적 부담과 제재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가 2025년 성과 중 하나로 북러 관계 발전을 명기한 것은 성과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지 실질적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비효율적인 관계가 러시아에게 선택지가 아닌 버티기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이 끝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미 3차 파병까지 마친 상황이며, 전쟁이 종료되지 않는 한 추가 파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낸다. 북한의 지원은 단기적으로 전선을 유지해주지만 동시에 전쟁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명분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는 딜레마에 빠진다. 북한을 계속 활용하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북한을 외면하면 당장의 전쟁 수행 능력이
흔들린다. 이 양자택일의 구조 속에서 러시아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선택을 강요받고 특히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 비용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푸틴의 지지율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가 북한만을 붙잡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북한은 군사적 소모를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러시아가 직면한 경제 붕괴와 산업 공백을 메워줄 수는 없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전후 회복과 미래 성장에 연결될 수 있는 외부 파트너다. 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 북러 관계는 더 이상 전략적 해법이 아니라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러시아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지점은 한국이 특정 진영으로 기울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이 고정된 적대나 동맹 구도로 설명되지 않게 된 순간부터 러시아의 계산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한국이 내세운 중립외교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외교 행위로 구현되었고 이 변화는 러시아 외교가 예상해왔던 전제 조건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국을 중국과 구조적으로 불편한 국가로 인식해왔다. 사드 사태, 한한령, 반복된 외교적 마찰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강화시켰다. 이 인식 위에서 러시아는 한국을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국가, 나아가 중국 견제의 간접 변수로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조정하고 정상 외교를 복원하며 공개적인 친밀 장면을 연출하는 순간 이 분류 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은 러시아 외교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정상 간 셀카와 같은 상징적 장면은 외교적 실질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신호로 기능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중국과의 갈등 선태에 묶여있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 변화는 러시아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여기에 일본과의 관계 관리까지 겹치면서 러시아의 불안은 증폭된다.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을 전면 충돌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한국이 간정적 대응이나 이념적 경직성보다 실용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외교 행위자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러시아 외교가 가장 경계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국가다. 명확히 적대하지 않지만 동시에 통제도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기존 외교 사고는 비교적 단순한 축 위에 놓여 있었다. 미국과 그 동맹, 중국과 그 주변국, 그리고 그 사이의 회색지대. 한국은 오랫동안 이 회색지대의 변두리에 위치한 국가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외교 행보는 이 분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편입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전부 주요 강대국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이 구조는 러시아에게 위협적이다. 러시아가 느끼는 불안의 핵심은 한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 가능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외교 역량에 있다. 한국은 군사적 패권을 노골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북극이나 동유럽에서 영향력 확장을 선언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택은 러시아의 전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러시아가 가장 다루기 어려워하는 유형의 국가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외교 자율성이 급격히 축소된 상황에서 한국의 이러한 위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된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이라기보다 의존에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이 세 갈래 모두에서 러시아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반면 한국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외교적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은 한국의 이러한 외교 행보가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대외적으로 과시하거나 선전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중국, 일본, 미국과 각각 다른 방식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모습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외교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러시아는 심의 과시와 명확한 신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지만
한국의 외교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변수로 인식하게 된다. 변수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며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면 손실로 전환된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이 어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기 전에 최소한의 대화 채널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러시아 내부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판단은 외교적 호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노선이 만들어낸 구조적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푸틴이 한국을 다시 호출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핵심 요인은 감정도 외교적 신뢰도 아닌 북극 항로라는 물리적 조건이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도 국가로서 생존하고 푸틴 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성장 동력은 북극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조건에 가깝다. 러시아는 북극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극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다. 북극 항로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해상 운송로의 단축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향후 약 2만 킬로미터가 소요되지만 북극 항로를 활용하면 약 1만 2천 킬로미터로 줄어든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운항거리에서 40% 이상이 단축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운송 시간은 약 2주 이상 감소한다. 연료비 절감, 선박 회전율 증가, 물류비용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다. 러시아가 이 항로를 장악한다면 단순한 물류 이점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수출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푸틴 체제의 미래 캐시카우로 설정하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LNG 야말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극 자원 개발, 극지, 운송 인프라 구축은 모두 이 구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이 계획의 핵심 축이었다. 러시아는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와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통해 북극 물류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려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보완하려는 명확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모든 계획을 사실상 정지시켰다. 전쟁 이후 러시아와 연계된 북극 프로젝트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제재로 인해 금융 조달이 막혔고 서방 기업들은 빠져나갔으며 핵심 장비와 기술 접근도 제한되었다.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중장기 성장 전략은 전쟁과 함께 동결되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 전략을 대체할 다른 성장 엔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공백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경쟁자의 등장이다. 미국은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국과 대규모 선박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극 물류와 자원 접근에 둘러싼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다. 실제 점령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북극을 전략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신호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지점은 북극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극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기반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쇠빙선, 극지 운항 선박, LNG 운반선, 극저온 저장, 기술, 안정적인 선박 운영 경험 등 어느 하나도 러시아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과 LNG 운반선 운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극 환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이라는 공간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은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은 북극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나 군사적 패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기술과 산업을 통해 북극 진출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 관영 매체와 통신사들이 한국의 북극 진출이 군사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북극에서 패권 경쟁의 주체가 아니라 기술 제공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인식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계산 요소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의 LNG를 헐값에 사들이며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북극 항로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러시아가 중국과 북극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북극이라는 전략 자산을 중국에 사실상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지점이다. 결국 북극 항로는 러시아에게 생존의 문제이자 동시에 러시아가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이 가장 큰 영역이 된다. 이 영역에서 러시아는 한국이라는 기술적 파트너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북극이라는 공간이 러시아의 손에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행 능력을 쥔 쪽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도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와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해 외부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후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다. 왜 러시아는 일본이나 유럽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 언급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이고 유럽은 자본과 시장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밀착된 관계다. 그러나 러시아의 현실적인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도내해보면 이들 국가는 모두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일본이다. 일본은 조선 해양 기술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은 지술 파트너, 이전에 정치적 리스크가 과도한 국가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완전히 결속된 국가이며 북극과 극동 지역에서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미일 안보 체계와 연결된다. 러시아가 일본과 북극 항로, LNG, 극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순간 이는 곧 미국의 간접 개입을 허용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러시아가 가장 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지점이다. 더욱이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사할린, 쿠릴 열도 문제라는 구조적 갈등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외교적 관리의 영역을 넘어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다.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은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 협력을 시도하는 순간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상대다. 따라서 일본은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되기 어려운 국가다. 유럽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결론은 유사하다. 유럽은 자본과 금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는 제재라는 구조적 벽에 가로막혀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전쟁 국면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거의 지지 않았다. 러시아 입장에서 유럽은 신뢰 가능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불안정한 행위자로 인식된다. 특히 북극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 투자 사업에서 유럽의 정치적 변동성은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가장 현실적인 협력 상대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중국은 러시아의 LNG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는 점점 중국 기업에 의해 잠식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협력이 아니라 종속에 가까운 관계. 북극 항로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러시아의 북극 접근을 활용해 자국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를 북극의 관리자가 아닌 통로 제공자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극이라는 핵심 전략 자산이 중국의 경제 논리 속에 흡수되는 것이다. 북극 항로를 중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결정권과 물류 통제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LNG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위협임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북극에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토 야심도 없다. 러시아 관영 매체와 외교 소식통들이 한국을 중립적 기술 파트너로 평가하는 이유는 한국의 북극 진출이 지정학적 확장보다 산업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형의 파트너다. 또한 한국은 제재에 동참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종속되지 않은 위치를 유지한다. 이 균형은 러시아가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기 어려운 조건이다. 한국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결국 러시아가 한국을 언급한 것은 감정적 호의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하나씩 소거된 결과다. 일본은 정치적 위험이 크고 유럽은 제재의 벽에 갇혀 있으며
중국은 지나치게 강한 협력 상대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남아있는 몇 안에 되는 계산 가능한 변수로 떠오른다. 그러나 이 변수는 러시아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러시아가 조건을 맞춰야 접근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에서 이미 관계의 주도권은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러시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외교 환경의 미묘한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의 태도 변화,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존재가 자리한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줄곧 제재라는 고정된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고 이 장벽은 외교적 개선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이 장벽이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고 휴전 혹은 전쟁 종결을 조건으로 러시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이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외교적 발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러시아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군사적 자산과 재정적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상태이며 장기전을 지속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 가능성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명분으로 작동한다. 러시아가 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외교적 신뢰, 회복과 산업적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제재가 완화된다고 해서 경제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는 해외 기업 이탈, 기술 단절, 금융 접근 제한이라는 3중의 압박을 받아왔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신뢰 가능한 산업, 파트너가 필요하며 그 대상은 정치적 리스크가 낮고 기술적 실효성이 높은 국가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 유럽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불확실하며 제재 해제 이후에도 내부 합의 문제로 움직임이 느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중국을 통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은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종속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러시아가 주목하는 대상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제재 국면에서도 기술적 신뢰를 유지해온 국가이며 정치적 태도 변화에 따라 빠르게 협력 구조를 재가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시간 압박을 동시에 부여한다.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간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닫힐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짧은 창구 안에서 외교적 연결선을 선점해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남겨두지 못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회복의 파트너 자리를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이 작동한다. 여기에 유럽의 태도 변화도 러시아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트럼프가 유럽의 이중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유럽 내 결속은 이전보다 느슨해지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제재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전쟁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러시아는 이 균열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의 제재, 영향력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는 시점과 제재, 해제 이후의 외교 구도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다. 전쟁을 지속하면 경제 회복의 기회는 계속 미뤄지고 전쟁을 끝내려면 외교적 출구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 출구를 현실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국가다. 군사적 개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산업과 기술을 통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언급하면서도 군사적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트럼프 변수는 러시아에게 기회이자 압박이다.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외교적 신호를 먼저 보내고 관계 회복의 명분에 쌓아두지 않으면 회복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이러한 시간 압박 속에서 나온 계산된 움직임이며 이 계산은 러시아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촘촘하게 좁아졌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을 다시 떠올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중국이다.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관계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대등한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흡수에 가까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는 외부 자본과 기술에서 급격히 고립되었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사실상 중국 기업뿐이었다. 문제는 이 유입이 회복이 아니라 종속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산 LNG를 헐값에 구매하며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러시아는 판매처를 다변화할 여력 없이 이를 수용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일시적인 거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협상력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러시아가 가장 강점을 가져야 할 자원 분야에서조차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체제 안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북극 항로 역시 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을 자국의 생명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중국의 기술과 자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가깝다. 중국은 북극 항로를 자국의 물류망 확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토적 통제권과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 주체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관리자는 되지만 수익과 통제 중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극이라는 전략 자산이 중국의 경제 논리에 흡수되는 순간 러시아는 자원 보유국이 아닌 자원 제공국으로 전락한다. 이는 과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가장 피하려 했던 구조이며 푸틴 체제의 정당성을 흔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러시아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을 단번에 떼어낼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는 중국의 시장과 금융, 물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의존이 심화될수록 전후 회복 국면에서 러시아가 독자적인 협상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변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종속 상태에 있지 않다. 또한 북극과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처럼 직접적인 패권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다. 러시아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대체제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장치에 가깝다. 한국이 북극에서 군사적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기술과 산업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는 점은 러시아가 가장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국은 힘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지만 한국은 기술, 신뢰를 통해 협력을 설계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점점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인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한 여지를 남긴다. 이 차이는 러시아의 장기 전략 개선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신호를 보낸 것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중국에만 묶이는 상황을 피하려는 본능적 반응에 가깝다. 중국이 북극과 에너지, 물류를 동시에 장악하는 구도가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는 명목상 주권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경제권의 일부로 편입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러시아가 정치적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다. 러시아의 계산은 여기서 복잡해진다. 한국을 활용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싶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중국과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종속되지 않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균형은 러시아가 가장 모방하고 싶지만 스스로는 구현하지 못한 외교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느끼는 감정은 신뢰나 호의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전략적 긴장에 가깝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현재의 구도는 외형상 관계 회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이 이미 한국 쪽으로 이동했음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다. 러시아는 전쟁, 제재, 중국 의존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어느 하나에도 직접적으로 몰려있지 않다. 이 차이는 단순한 외교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시간표와 조건을 누가 쥐고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러시아는 시급한 전쟁은 러시아의 국력을 계속 소모시키고 있고 북극 프로젝트는 지연될수록
경쟁국의 주도권을 넘길 위험이 커진다. 중국은 이미 LNG와 물류에서 가격 결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극을 전략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는 러시아에게 시간이 아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킨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언급한 시점 자체가 이 조급함을 반영한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북극 항로와 에너지 협력에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없다고 해서 급격히 위축되는 구조가 아니며 외교적으로도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은 협상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으며 이 점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비대칭을 만든다. 이 비대칭은 조건 설정의 방향을 바꾼다. 러시아는 관계 복원을 원하지만 한국은 관계의 형태와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제재 해제 가능성, 전후 복구, 북극, 개발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안고 움직이지만 한국은 목표에 직접적으로 묶여있지 않다. 이 구조에서는 먼저 제안을 한 쪽이 이미 한 수를 잃은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러시아가 강조하는 과거의 실용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역시 이 맥락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표현에 가깝다. 러시아는 과거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산업구조, 외교 환경, 국제 질서는 이미 달라졌고 한국은 그 변화에 적응한 상태다. 러시아가 과거를 언급하는 순간 현재의 협상력에서 밀리고 있음을 노출하는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가 한국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건을 제시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의 반응을 먼저 보려는 탐색적 접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협상 주도권을 되찾기보다는 상대의 판단에 의존하는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조급한 제안이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지도 알고 있다. 북한 변수 역시 이 비대칭을 강화하는 요소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다. 한국은 북한 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발목이 잡힌 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협상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게 될지를 자연스럽게 결정짓는다. 결국 현재의 국면은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에너지, 전후 복구라는 명확한 필요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 필요를 충족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던진 메시지는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아니라 러시아가 더 이상 기존 구도로는 버틸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신호에 가깝다. 문제는 이 비대칭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쟁의 향방, 미국 정치의 변화, 중국의 전략 조정은 모두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러시아가 움직이고 한국이 판단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은 서두를 이유가 없고 러시아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 시간차와 입장 차이가 어떤 형태의 거래로 이어질지 그리고 누가 최종 조건을 설계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